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연일 비판하자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북콘서트를 열고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한계 인사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봅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6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이제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시작 후 처음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이 대미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면서 미국이 군사를 포함해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사실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한 상태여서 그렇죠.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세가 4배라고 했는지 그 근거는 일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부과된 실효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네.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올리는 이 상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예고를 해둔 만큼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단계인데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그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 주는 반도체법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의 1조 7천억 달러의 이 신규 투자가 결정됐다면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전 정부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거죠. 네. 대만 TSMC가 1,0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수천억 달러를 아무 의미 없이 주는 반도체 지원법은 끔찍한 법안이라면서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고 이 돈을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데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5%를 제시했습니다. 예, 중국은 돈을 풀어서 첨단 기술을 키우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미국에 맞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경기 부양에만 4조 8,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70조 원을 쏟아부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를 재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 빚을 내서 확보한 자금은 내수 진작과 첨단 산업 지원에 우선 투입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예산을 대폭 늘려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 첨단 기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장 주체도 기존 공공기관에서 이 민간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지금 중국이 나타냈습니다. 민간 기업 위주로 일자리 1,200만 개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네, 지금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 위원장은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 전날에도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이 복무기강 회의 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그 공식 입장문을 낸 적이 있는데 네. 하루 만에 또 한 번 이 선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이죠. 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를 발표해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게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불거졌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네, 지금 김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 과기정통위에 나와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이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관위를 좀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 등을 이제 요구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노태학 위원장이 언급한 이 외부 통제도 결국은 국회 일상적인 감사를 국정감사 같은 것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10명에 대해서도 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직무를 다시 복귀시킨 바 있는데 지금 이번 사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어제 다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돌연 비명계를 겨냥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한 유튜브 방송 이제 녹화 방송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2003년 9월이죠. 자신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 이게 표결이 있었는데 네. 당시 이 표결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네. 이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영장 청구 전에 당내 유력 인사로부터 사법 처리가 될 테니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것에는 이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니까 비명계에서는 반발을 했는데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라든지 또 통합 행보는 쇼였냐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아직도 이 당내에 비명계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은 당의 역량을 모아서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제 북콘서트를 열어서 이제 공개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북콘서트에는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시간대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을 때 비교해 보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역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한 겁니다. 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 해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 당시 다급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설명이었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국회를 찾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을 망쳤다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제휴업체들이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고요? 예, 지금 홈플러스에 따르면은 지금 홈플러스 상품권은 홈플러스 매장 외에도 뭐 음식점, 영화관, 호텔 같은 20개 이상 제휴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 하지만 이 전날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알려지고 신용 등급이 한 차례 더 내려앉으면서 제휴사들이 잇따라 상품권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CJ 푸드빌은 그제 오후부터 뭐 빕스라든지 뚜레쥬르, 더플레이스 같은 이 3개 매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받지 않고 있고요. 영화관 CGV와 신라면세점 그리고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같은 곳에서도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제휴사들이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한 건 이 상품권 사용액을 홈플러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 변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 작년이죠. 티몬 위메프 사태 당시에도 이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한국소비자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537명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지금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비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 소비자들이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면 모두 응할 것이고 아직 환불 요청은 없었다며 이 제휴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돼 100% 변제가 되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안정적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만 날씨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비해서 구름이 좀 많이 거치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 높은 구름이 되겠고요. 영도 및 영남 해안, 제주는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해안과 동쪽 산지, 경북 울산 등지에 비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 소량이겠고요. 산지 쪽엔 1cm 정도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빙판 형성된 곳도 많으니까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영하권으로 시작한 곳도 있고 서울도 영하 1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전주 10도, 대전 11도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기온대가 될 거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방으로 안개가 좀 껴있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목천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북천안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기흥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목천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 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안산에서 안산분기점,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이용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앞뒤 다 자르고 이제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이런 거죠. 정부가 필요한 투자를 하겠다. 그 성과가 있으면 그게 다 국민의 어떤 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취지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 국가 간의 이런 미래산업과 관련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다 누구나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하면 마중물 역할 또는 선도적 투자를 해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어떤 국가의 분화,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은 다 국민의 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정부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앞에 부분 다 빼고 기업의 어떤 경제 성과를 정부가 뺏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좀 그 진위를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곡된 반응이다. 예. 이 국가 개입으로 특히 혁신 기업 같은 경우에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건 좀 환상이다. 예.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초기에 만약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대만의 TSMC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일정하게 성장이 되면 또 민영화된 이후에 여전히 지분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게 맞지 않다. 우리나라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은 좀 너무 나간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국부 펀드라든가 네. 국민 펀드로 만들게 네. 되면 네. 혁신 기업이라는 게 사실
안 100개 가면 한두 개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손해가 날 경우에는 또 네. 국민 세금으로 또 메꿔야 되는 네. 이런 상황도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라는 게 예. 그걸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여를 하고 당연히 민간에서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마중물 역할, 같이 힘을 모으는 역할의 측면이지 정부가 뭐 국민펀드, 국부펀드 해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정부가 운영할 수도 없고요.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이익을 그렇게 공유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꿈을 얘기하셨는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 사회의 꿈이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약간 이질적으로 좀 다가온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세금이라고 하는 거 뭐 역사상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좀 하겠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서 일정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또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토론 제안했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주제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토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어제도 최고위원회에서 똑같은 그 제안을 네. 다시 한번 했고요. 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토론을 좀 그래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이재명 대표가 하든 또는 당의 어떤 지도부가 하든 정책위 단위에서 하든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의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한국경제인협회와 네. 만났습니다. 이게 한 10년 만이라고요? 예, 그러네요. 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이제 발언과 행보들이 회복과 성장의 방점을 찍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단위들을 지금 접촉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전경련의 후신입니다. 전경련은 과거에 이런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좀 집중했던 부분들이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도 많이 있고요. 오랜 기간 또 그 가까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네. 정경련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 또한 정경련이 후시라고 한 한경협이 분명하게 좀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소상공인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경협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네. 이 부분에 좀 대타협을 좀 주문하고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네.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의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책적으로는 좀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액 주주 권리 네. 강화라든지 또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지점들 오히려 더 기업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굉장히 축소해서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 기업 경영에 그 장애가 된다. 이렇게만 인식하는 것도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토론을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특별법만 해도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재계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지원을 통한 어떤 반도체의 어떤 이런 성장들을 갈증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 내용에 있어서는 그 부차적인 부분이었어요. 애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반도체 특별법 나머지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온데간데 없이 겨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의가 된 오히려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수기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본질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부분 가지고 더 핵심적인 부분을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먼저 꺼내면서 네. 꺼내면서 이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행보를 좀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재발의하죠.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지금 아직 발의는 안 됐고 네. 저랑 나머지 야당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 중이고 오늘 오전 11시에 일단 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라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의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요. 네. 핵심적으로는 노조법 2조 즉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네, 거요. 그 부분은 네. 뭐냐면 그 원청이라고 하는 뭐 대기업 네. 이런 원청들에서 하청 업체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또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과정에 관여하면 관여하는 만큼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라.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부담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상식적인 법안이고요. 노조법 3조 개정은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그게 좀 지금 네. 반발이 있죠. 예, 소위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불법 파업 조장법 아니냐 이런 네. 주장들을 하시는데 네. 파업을 해서 만약에 파업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손해배상 책임 지겠다. 다만 조합원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결합을 해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행위한 만큼 어떤 조합원은 그 손배 책임 발생에 1만큼 기여했고 어떤 조합원은 10만큼 기여했고 어떤 조합원은 100만큼 기여했다면 각자가 기여한 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법 구조는 조합원 전체가 전체 손해를 연대해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헌법상 책임주의하고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3조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이나 거부권으로 무산이 됐죠. 네. 이 부분은 왜 계속 이 시점에 추진을 하는 건가요? 이 시점이라면 어떤 시점일까요? 이게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네. 또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국가적 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대 노총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네. 저는 이 노조법 2, 3조가요. 노동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한국 사회가 처한 예를 들면 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 소위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그 대책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원하청 간에 굉장히 이중 구조가 심하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이중 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 이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입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목소리 냈던 부분이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대응 법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의미 있고 시급하게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 네. 26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자신하신다고 했는데 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 동의하십니까? 1심 법원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징역형 선고 나왔거든요. 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네. 제가 당시에 최근 몇 년 동안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양형을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징역형은 딱 한 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만이 아니라 기부의 행위가 결합된 사건이었고요. 나머지는 일체 벌금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공표에서 징역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저히 균형 감각을 좀 균형감을 잃은 판결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양형을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봤고 그래서 판단 전체가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바로잡힐 거라 생각하는데 2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 백현동 발언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인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은 그 해당 법안에 따른 처분 이외에는 형법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법상.
그래서 형법상 또는 공직선거법상 이런 허위사실 공표 죄로 의율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1심에서 변호인들이 계속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1심 재판부는 거의 제대로 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양측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의견을 좀 제출해봐라. 이게 좀 주목을 했고요. 또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 어떤 허위 발언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공소장을 좀 정리해달라 해서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변경했죠. 해프닝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주목할 지점이 있었고 1심 재판부의 좀 균형감을 어떤 좀 많이 벗어난 판단들을 좀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 종합해 보면 저는 뭐 이 사건은 좀 무죄를 기대합니다. 그 민주당이 기대와는 다르게 네.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심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역학구도 만약에 있을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역학구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고가 3월 26일이고요. 네. 아마도 예상대로라면 지금 언론에서 뭐 다음 주 정도 탄핵 선고 네.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면은 뭐 이제 경선 초반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소구력들이 지금 상당한 수준이고 최근 여론조사는 뭐 과반까지도 나오는 마당이어서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기소 재판 과정이 좀 검찰에 좀 무리한 어떤 측면이다 이런 그 국민적인 이제 여론도 있기 때문에 과연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뭐 어쨌든 항소심 결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걸 좀 넘어서는 네.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우클릭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 탄핵 국면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런 탄핵 국면 마무리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판단들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이 국면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누굴지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후보가 누굴까? 사람이 누굴까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이 네. 6월 26일 전에는 나와야 된다. 아마 네. 633 원칙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신속 재판 국회 결의안을 제안했어요.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뜬금없죠. 국회에서 그런 결의안 한 적이 전례가 없고 상권 분립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면서 재판 절차 진행하는데 입법부가 나서서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 결의안까지 내는 것은요. 과연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고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항소심 재판은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한 거예요. 항소심 재판 그 한 4주, 5주 만에 다 종결했고 선고도요. 일반적으로 이런 무거운 항소심 재판 사건은 한 2달 정도 좀 그 갭을 두고 선고를 하거든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선고를 하겠다고 잡았어요. 재판부가 이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좀 재판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표출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이런 반응이 네. 뻔한데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뭐 대법원 재판 6월달 뭐 선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선고를 그 이 조기 대선 이 부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전에 좀 매듭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3월 26일 선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려면 한 1.5개월에서 최소 2개월은 그 서면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예상하는 어떤 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죠. 예.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6월 26일이라고 하면 예.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예. 사실상 대법원 최종
그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담은 것인지 네. 6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좀 궁금증을 자아내더라고요. 그 날짜를 6월 26일까지로 특정한 게 정부당에서 무슨 뭐를 모종의 뭐를 꾸미고 있나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633을 제시한 것 네. 같긴 한데 네. 재판을 진행돼야 된다는 의미를 좀 담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뭐 무리하게 뭐 대선 일정을 네. 뭐 탄핵 선고를 뭐 더 늦춰야 된다는 암시도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말씀을 여쭤볼까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2023년 9월에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비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최근에 통합 행보했지 않느냐, 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느냐, 뭐 이런 네. 비판까지 나오는데 예.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조금 회상하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추측성 발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심정이 그대로다 이렇게 좀 등치시키는 것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 검찰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그 검찰의 어떤 스케줄대로 그 따라가게 하는 어떤 행보들을 이제 확인이 된다라면 그건 굉장히 좀 뭐랄까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면 저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인지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많은 분들 의견 청취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좀 진정성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네. 마음을 회상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선룰 변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하자는 얘기에 찬성하는 비명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네. 이제 아직 탄핵 선고도 안 됐고 네. 뭐 선거 일정도 안 나온 마당에 구체적인 선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요. 일단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 예.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했어요. 이제 네. 야당 전체를 놓고 오픈 예. 프라이머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 네. 제안을 했고요. 어쨌든 뭐 좀 민주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원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 전체로 좀 판을 키워가지고 네. 야당이 힘을 모으자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문제 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들도 많고 실무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실익이 과연 있겠느냐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랬을 때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뭐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당 내에 각 당마다 당원들의 당원 주권 문제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좀 고려해야 될 지점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헌 문제도 좀 여쭙겠습니다. 헌정회에서는 서명운동도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개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면에서 그 개헌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적 여론과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매우 짧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게 가능할지 오히려 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소위 87 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극복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동의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새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수기 과정을 거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정치 체제에 대한 거에만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 한국 사회 상에 맞게 기본권 조항도 상당 부분 손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약으로는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난 대선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공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그 개헌 논의로 모든 여러 가지 대선의 주요 의제들이 좀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적기사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장사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닉받기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이 꼭 30년 됐고요. 그 당시에는 좀 뭔가 좀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멈칫하면서 기본을 제대로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은 것 같고 또 음악적으로 보면은 서태지 그리고 H.O.T 같은 슈퍼스타와 아이돌 같은 음악들이 태동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그냥 이름 없는 풀꽃처럼 세상에 나왔죠.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이 세계로 펼쳐지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색깔, 향기가 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중국 음악을 들으면 짜장면 같은 냄새가 나고 인도 음악을 들으면 인도의 카레 냄새가 나고 하듯이 우리나라의 음악도 구수한 된장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음악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를 많이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애국에 나가서 공연할 적에 그 노랫말 번역해서 주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랫말 하나라도 한국적인 냄새라든가 추가되면은 생명력이 오래오래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날씨는 안정기와 불안정기를 넘나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서쪽은 안정적인 날씨가 되겠고요. 동쪽은 강수도 약하게 이어지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에워싼 해상의 파도 또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영동 및 영남 동해안 또 제주는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동쪽 해안과 산지 쪽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산지 쪽에는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간 많은 눈이 내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든가 경기 동부 등 중부 지역 또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 빗판이 많습니다. 감소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와 남해 제주 먼바다 쪽엔 내일까지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요. 또 역시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중부 지역으로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겨울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전주 10도, 대전 11도 등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8도, 습도 79%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친한계 대표 인사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이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셨던데 화면 보니까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장소는 200여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었는데 공간이. 그 밖에 뭐 500명 이상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늘어서 환영을 해줬고 끝날 때까지 끝난 다음까지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넘게 강연을 행사가 있었는데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 주셔서 상당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국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두 분은 당의 행사였잖아요. 당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김문수 장관님은 개헌에 대한 것이었고 오세훈 시장님이 개헌에 대한 거였나? 뭐 하여튼 당에서 하는 행사를 모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기도 굉장히 쉽고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행사를 홍대 입구에서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또 어저께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대 입구가 좀 상징적인 측면이 좀 있는 동네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관을 하는 데가 실제 대관을 하는 장소였는데 네. 그래도 홍대라는 것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전 대표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87 체제 극복은 단순한 과거 극복이 아니고 미래의 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헌과 임기 단축 이런 부분 한 전 대표의 승부수인가요? 승부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게 북콘서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87년도 헌법은 사실 위대한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경험을 했지만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군사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네. 그리고 임기가 7년이나 되는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영구집권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호헌, 철폐, 개헌 1000만인 서명을 통해서 개헌을 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준 그런 아주 위대한 헌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헌법은 그때 당시에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로 3김 네. 이 네 분이 이제 모여서 그럼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한 2달 만인가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헌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이게 7년 중임 가능한 체육관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5년 단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원래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4년 중임을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5년 단임으로 하게 된 건 거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년 중이면 8년인데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참느냐. 그리고 만약에 2번 하게 되면 이 중에 4명 중에서 누가 하면 16년인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 단임제에 대한 장기 집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단임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임으로 5년만 하자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 5년 단임제는 여러 가지 그 단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게 5년 단임하는 동안에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야 되잖아요. 네. 총선도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정책이라든가 뭐 국가적 이슈 아젠다보다는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총력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야도 사생결단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가적 아젠다의 실천 이런 것보다는 정쟁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개헌을 해야 돼라는 얘기는 뭐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얘기가 나왔다가 용두사미처럼 또 권력을 잡으면 또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 5년제와 국회의원 4년제 누군가 희생을 해서 이 임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4년 중임으로 하고 그 같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그 집권당 대통령과 대개의 경우 집권당이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같이 가서 안 되면 4년 뒤에 바뀌는 그러나 잘하면 또 계속할 수 있게 4년 동안 잘하던 당이 갑자기 4년 동안 못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계속 가게 하고 못하면 바꾸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쪽에서 자기 임기를 희생하든가 국회의원 쪽에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 둘 어느 쪽도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임기 한 달만이라도 단축하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말로는 개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임기 단축하려고 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 왔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그거죠. 제가 아마 이번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할 텐데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요. 아, 당에서. 네.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그 문을 닫고 나가겠다. 육공화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권력 구조만 바꿈으로 해서 사실 그 법안의 내용들은 과거에 그 50 때 혹은 그 이전에 유신 때 있던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7공화국의 문은 새로운 사람이 열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희생 이런 얘기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키를 쥐고 있죠.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이제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시죠. 이게 이제 서명 운동도 시작되고 그랬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론이 모이면 자기 주장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뭐. 과거에도 5공화국 직선제, 5공화국의 간선제 선거를 직선제 선거로 바꾸자는 그런 운동도 다 처음에는 야, 그게 되겠어? 저렇게 군사정권이 강고한데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열망들이 모여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어떤 선거가 지금의 정치권이 속된 표현으로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도 야도 다 꼴보기 싫다.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선거. 근데 지금 현재 육공화국 헌법으로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선거 자기 재임 기간 중에 2번씩이나 큰 선거를 치러야 되고 목숨 걸고 그걸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당은 안 그렇습니까? 야당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바꿔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제 대선이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이 2달 안에 치러지니까 이 기간 안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약을 내세우고. 공약을 내세워야 됩니다. 다음 대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나는 3년만 하겠다. 3년만 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이 희생하자. 그래서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맞추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교류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개헌 문제 있고 그 외에 좀 공들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이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고 네. 하나는 말씀 그대로 뭐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인데 혹은 공들이는 부분인데 가장 큰 거는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저는 그 배신자 프레임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너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너를 그렇게 출세시켜줬는데 감히 네가 대통령이 등을 돌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왕조시대 아닙니다. 대통령은 5년제 단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자기 물건을 남한테 주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국가직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닉슨 대통령이 야당의 선거운동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닉슨 대통령이 그 물러나게 된 건 그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민들 앞에서 그와 관련된 수없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된 거 아니에요. 탄핵이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가 임명됐어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야, 저 특별검사 해임해.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수사를 해? 해임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왜 정상적인 당신이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여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임하라니 법무부 장관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했어요.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법무차관한테 당신이 수사해.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나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했어요. 네. 결국은 그렇게 돼서 닉슨 대통령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본인이 물러난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그런 국무장관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당이 됐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프레임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배신자죠. 왜? 그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거든요. 네. 라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적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는 폭망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국무위원들 다 배신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분들은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호소입니까? 네.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 조기 퇴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5일 만에 그걸 뒤집으시면서 내가 그 재판이든 혹은 탄핵 심판이든 다 받겠다.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게 됐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이 위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왕이나 가능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친윤계라든가 당내에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화력을 좀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좀 그런 전략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저희가 극복해야 될 거 그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 기준입니다. 이건 뭐 야당에서는 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자기 본인의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된다. 네. 이렇게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행적을 보면 뭐 물론 이제 자기 가족 관계에 있어서 형소에게 했던 그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이라든가 형님과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입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공인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예를 들면 자기가 변호사를 하는 분이 그 검사 사칭을 해서 그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법인카드 문제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본인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인에게 그 제기된 혐의는 다 조작되고 날조되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한 사람에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체계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 달려들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위험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궤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주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기본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비명계에 대한 일제 공천 학살을 하시고 지금 거의 당을 완전 장악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도 저는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우리가 약간 의아했던 게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애국심, 이게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얘기를 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좀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마음은 같다. 이재명 부분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그분들은 이제 탄핵 반대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의아스럽다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탄핵 반대에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지금 탄핵 반대에 나온 분들은 되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들은 야,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 계속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 탄핵 트라우마죠,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됐던 주장들 중에서 거짓말도 엄청 많더라. 무슨 뭐 구판을 벌였다느니 그 안에서 7시간 동안 뭐 프로포폴을 먹고 잠자고 있었다느니 네. 그다음에 무슨 비아그라가 거기 있었다느니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인격살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 또 탄핵되는 거 못 참겠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탄핵이 되면 사실은 탄핵이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야 나는 계몽됐어 나는 몰랐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강성 친윤들께서 뭐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는 가짜 뉴스들, 예를 들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죠. 여기에 잘 몰랐다가 그게 사실이야? 야,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어? 그럼 민주당이 다 조작해서 부정선거한 거지 우리가 진 게 아니고 결국 부정선거로 진 거야? 라는 식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간 분들.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종교는 신념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부분,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대로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권력 넘겨주는 거야라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탄핵 반대 집회의 어떤 유형도 좀 분류할 수 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나오신 분들의 성향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일정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그 신동욱 대변인이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네.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별 과정이 있었던 거죠. 뭐 전체 얘기를 무슨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당 대표단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갔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었으니까 찾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려면 당사에다가 그 두 분의 사진이라도 좀 붙여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 당사에는 그 세 분의 대통령 사진만 붙어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경험도 듣고 통찰력도 듣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 사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 배출한 대통령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네.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특정 시점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특정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서 그 두 분을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끄집어낸다는 게 명백하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코멘트를 받아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풀을 한 거 보면 그런 내용만 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 지도부가 공정한 겁니까? 그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건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네. 당 지도부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선거를 공정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당이 승리할 후보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워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몰라.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당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신이 지나쳐서 뭐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거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제가 비대위원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면서 당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당의 문제는요. 소신이 지나쳐서가 아니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서 밥 먹었다는 자랑을 했잖아요. 밥 먹고 술 먹고 불러갖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어야죠. 대통령한테 이거 의정 갈등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 하셨어야죠. 그리고 R&D 예산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호주 대사에 네. 그 전직 국방장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소신껏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본인의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니까 과거에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별로 맞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그 공개되지 않은 개인이 인사라든가 그리고 무슨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비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상계엄은 다릅니다. 보수 잠룡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셉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심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리고 제가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홍 시장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근데 네. 질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법무장관 되게 하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요구하다가 잘 안 돼갖고 틀어지긴 했지만 뭐 홍준표 선배님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야, 한동훈 말이야 저 새까만 후배가 말이야. 뭐 그런 네네. 느낌도 있으실 거고. 그 정도 예. 듣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지금의 이제 탄핵 찬반 구도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로 좀 바뀔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물론 저희 당의 모든 그 후보들은 누가 되든 간에 반 이재명일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반 국민의힘 후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정상적인 거죠. 탄핵 반대를 떠나서 이제 가장 경쟁력 후보를 찾을 것이다. 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후보님들도 다 우리 당에서 열심히 그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들 김문수 시장님도 저 장관님도 제가 그분이 저 처음에 초선으로 오실 때부터 출입 기자로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천에서 부천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때 살아오셨는데 이 정도만 해도 보통이 아닌데 그 위에 3선인가를 하셨고 또 도지사도 2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하지요. 이 보수 잠룡들 중에서는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과 탄핵에 반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끼리 연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흐르다 보면 개울물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점점 커지고 나중에 그게 하나의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막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지원 후보를 옛날에 박지원 그 장관을 이기고 그 정치편에 왔던 우리 김문수 선배님.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홍준표 선배님도 또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력이 있는 분들. 오세훈 시장님은 현직 시장님이시고 이런 분들 또 한동훈 대표도 뭐 깜짝 놀랄 만한 경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울물처럼 막 흘러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2개의 개울물이 합쳐서 하나가 되고 또 개울물이 합쳐서 강이 되고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죠. 뭐 근데 그 어떤 개울물이 선택을 받을 것이냐, 어떤 개울물들이 강으로 되고 바다로 갈 것이냐, 그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 골이 너무 깊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어떤 골이 너무 깊을 거다. 그래서 분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4분의 후보 모두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로는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오세훈 시장님은 반대 이미 했고 그 비상계엄 반대했고 그리고 김문수 그 장관님도 내가 있었으면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홍준표 시장님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 법률가시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치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표명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탄핵은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른 얘기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예의가 적어도 우리 출신의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돌파구는 무엇인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 경제 진단하기 전에 어제 전해진 속보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나 된다 하고 한국을 지목해 비판을 했는데 이거 팩트에 맞는 얘기인가요? 예, 팩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군사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예,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가지고요. 우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마는 관세율이 0.79%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환급을 고려하면요 사실상 0%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협상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크게 압박하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어떤 협상의 기술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이번에 그 젤렌스키 본 것처럼 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유도한 게 트럼프 협상 전략입니다. 네. 또 관심을 끄는 발언이 이게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LNG 조선업 분야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LNG에다가 한국 참여해달라. 네. 그리고 조선업을 육성하겠다. 한국도 협조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실익을 따져가지고 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반도체법 폐지.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예. 반도체법 폐지 이건 저희들한테 좀 타격이 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에다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네. 뭐 그 조건 중 일부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안 주겠다. 네. 이거는 미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일단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알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안보 등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만 엄청 내고 있고 그 돈을 참 많이 벌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좀 머니머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안보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또 저 관세 많이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대미 무역 흑자가 작년에 557억 달러 났어요. 네. 근데 98년부터 대미 무역 흑자가 작년까지 누적 보니까 4,444억 달러입니다. 아,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무역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요.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미국 주식 채권을 거의 8천억 달러 정도 사줬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직접 투자에 누적이 한 4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23년 말 기준,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으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미국 주식 채권 사주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번 돈 이상으로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뭐 협박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요약해 주시면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2% 성장했는데요. 능력만큼 성장했다. 예, 그러나 차별화된 경제 성장이었다. 수출은 좋았는데 내수는 안 좋았다. 예, 그래서 능력만큼 성장했는데 우리 최강 경기는 정말 안 좋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 예. 근데 명목 GDP가 6.2%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 실질 GDP하고 명목 GDP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실질 GDP는 물량만 얼마나 증가했는가,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고요. 명목 GDP는 그 생산량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까지 물가까지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분을 좀 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질 GDP는 작년에 2% 성장했는데요. 명목 GDP는 6.2%, 4.2%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만큼 물가가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민소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일본을 앞질렀다고요? 예. 우리가 36,624달러였었는데요. 네. 예, 작년에 일본 통계는 안 나왔는데 한국은행이 한번 추정해 보니까 한 3만 5천 달러 정도, 예,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GDP가 2012년에요. 4만 9천 달러였었어요. 네. 이게 정점이고 계속 감소했습니다. 예, 그거는 일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특히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예, 달러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표현하니까요. 일본 돈 가치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국민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만보다도 더 높죠. 그러면 우리가 앞섰다고는 하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도 좀 그렇습니다. 큰 부분 중에 하나군요. 예. 근데 사실 네. 우리 국민소득도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1.2%, 원화 기준으로는 약 5천만 원으로 6.2% 증가했어요. 원화 기준으로 6.2% 증가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1.2% 증가한 거는 우리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 환율이 올라버렸거든요. 그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게 달러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날 그 해의 연평균 환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 연평균 환율이 1,305원이었는데요. 작년에 1,364원으로 환율이 4.5% 올라버렸습니다. 네. 예, 그만큼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좀 더 잘 살게 됐는데 해외 나가면은 그만큼 우리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교수님도 아까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6번째라고 합니다. 좀 예. 뿌듯한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체감하지는 못하죠. 이게 그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 어디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이거 맥킨지 보고서 제목인데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죠. 그렇게 그런데 왔죠. 예, 맥킨지가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조사해 보니까요. 자식 세대 더 못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GDP 전체 GDP는 늘어났는데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미국 등 선진국도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오는군요. 예. 양극화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 소득은 전체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예, 그것도 그 소득 차별화 때문에 일반 중산층 그 이하는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국민소득 4만 달러 벽은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3만 달러대에서 지금 꽤 오래 있는 거죠, 교수님? 예, 우리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요. 94년에 1만 달러 돌파하고 2005년에 2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3만 달러, 거의 10년 사이에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돌파를 했죠. 그런데 1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3만 달러
중반입니다. 예, 그런데 IMF가 전망하는 걸 보니까요. 2027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2027년에. 예,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저 명목 성장률이 뭐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 한 3.5% 네.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질 GDP보다 물가 상승률 더한 건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1,350원만 가면은 2027년에 우리 4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네, 환율이 지금 현재 그 1,450원 안팎인데요. 네. 앞으로 3년 이내에 100원만 떨어지면은 예, 우리 1인당 국민소 4만 달러 가게 됩니다. 예, 사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94년 1만 달러 돌파할 때 우리 환율이 803원, 2만 달러 돌파할 때 2005년에 1,024원, 3만 달러 돌파할 때 1,053원이었어요. 네. 근데 환율이 제가 봐도 지금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IMF 전망처럼 아마 2027년 가면은 4만 달러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변수가 될 네, 것이다. 환율이 변수가 되죠. 예. 네. 1월 경제 지표는 좀 악화됐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통계청에서 1월과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생산, 소비, 투자 다 같이 감소했습니다. 아하. 특히 생산이 전산업 생산이 전월비 2.7% 감소했는데요. 이거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감소입니다. 네. 예, 그거는 작년 12월에 그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심리가 먼저 악화됐고요. 실물 경제가 지금 악화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전망해 보니까 네. 아마 1월이 최악이 아니었던가. 아, 예, 2월, 3월 가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안 많아지만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체적으로 좀 분석하시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 분석 틀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1월이 좀 바닥으로 보인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이시군요. 예, 뭐 한국은행이 어제 그 GDP도 발표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정말 1분기가 최악입니다. 1분기. 예,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국은행 예상한 것처럼 한 1.5% 안팎일 텐데요. 네.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에는 1% 이하일 텐데 아마 4분기에는 2%를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지금 최악이다. 이번 분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1.5%를 예상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데 그러면 정부는 좀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하고 비교하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높은 나라고요. 정부 부채는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정부가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거 추경 편성 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3.5%에서 지금 2.75%로 내렸지만은 이것도 지금 제가 평가하기는 우리 경제력에 의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 한 기준금리가 2.3% 정도 나와요. 정부도 돈을 더 쓰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시장의 유동성을 좀 풀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좀 풀어야 될까요?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최소한 그 20조 원 이상은 좀 풀어야지 우리 경제가 좀 활력을 찾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은행도 좀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정부도 좀 돈을 풀어서 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대안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서 막힙니다. 이전으로는 목천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는 금천까지 이어져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안산에서 안산분기점,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숀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가 모두의 예상을 웃도는 올해 미국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노라는 사실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었고요. 그런데 이 3대 상이 작품, 감독, 각본상이거든요. 이걸 네.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우주연상, 편집상 이렇게 5개 부분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다만 나무 조연상 부분 한 부분만 놓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애초에는 에밀리아 페레즈가 13개 부분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에밀리아 페레즈가 거의 휩쓸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아노라는 정말 갑자기 모든 상을 받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원래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작품상 받았고요. 또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도 최우수 작품상, 미국 감독 조합상에서도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초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생뚱맞은 그런 수상은 아니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노라는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이미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최소한 뭐 감독상이나 작품상은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용은 러시아 갑부 아들과 결혼한 뉴욕의 스트리퍼 이야기인데요. 결혼했는데 강제 이혼을 시부모로부터 당하는 과정. 입니다. 무엇보다 성노동자의 현실을 다뤄서 눈길을 끌었는데 어쨌든 이게 한 87억 원 정도 되는 독립영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87억 원 정도 되면 중간급 이상의 영화이긴 하지만 할리우드 현실을 보게 되면 87억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숀 베이커 감독은 인디 아티스트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었다. 독립영화는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극장이 위협받고 있지만 극장 관람이라는 위대한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숀 베이커 감독은 그동안 소수자와 비주류 문화를 주로 대변하던 감독입니다. 네.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노라 주인공 마이크 메디슨 20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데미 무어의 서브스턴스가 네. 여우주연상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카데미도 받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사실 데미 무어 같은 경우는 50대에 자기 생 얼굴을 그대로 노출을 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연기에 대한 어떤 투혼, 열정은 마이키 메디슨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에밀리아 페레즈의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원래는 강력한 후보이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SNS에 혐오 표현을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서 아마 최종 탈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5살의 마이키 메디슨이 그야말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오스카상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나무주연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루탈리스트의 에드리안 브로디하고 컴플리트 언노운의 티모테 샬라메가 붙었어요. 근데 티모테 샬라메가 29살이었고요. 네. 에드리안 브로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피아니스트로 29살의 최연소 여우 나무 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티모테 살라메가 몇 달 차이로 좀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에드리안 브로디가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루탈리스트는 정말 이 에드리언 브로디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여줬는데요. 22년 만에 생애 두 번째 남우주연상을 브로디가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유대인 예술가를 연기한 작품으로 상을 두 번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피아니스트는 당연히 피아니스트로요. 그다음 이번에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다. 뭐 수상 소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오를 방치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이런 수상 소감도 남겼고요. 또 이제 이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인종 문제, 국제 분쟁 문제, 소수자 문제에 관련돼서 상을 많이 부여한 것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가혹한 현실을 고발한 노 아더 랜드 같은 경우도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군의 이제 정착점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마을 파괴 문제, 추방 문제를 다룬 작품이고요.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라트비아 작품 예측을 했습니다만 플로우가 받았습니다. 이 작품도 제작비가 굉장히 저렴한 독립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블랙핑크 리사가 K-팝 가수 최초로 007 시리즈 주제가를 불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요즘에 핫합니다. 이수지 씨의 그 패러디를 시작으로 학부모의 자녀 학원 라이딩 이 부분이 좀 핫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대치동 엄마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패러디해서 화제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미디 장르에서는 스케치 코미디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제 배경들을 특징을 잡아가지고 모사를 하는 건데 명품 패딩, 명품 가방을 착장하고 학원 라이딩하는 엄마의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 똑같다는 뭐 그런 지적도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또 라이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신학기초가 됐는데 부모들이 끼니도 차에서 해결할 정도로 온종일 자녀를 위해서 차 안에 대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교육열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 라이딩 영상을 올린 배우 한가인 씨에게도 불똥이 튄다고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제 한가인 씨가 이제 인터넷 채널에다가 두 자녀의 등교와 등 하원을 시키고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라이딩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플러들이 여기에 몰려가 가지고 악플을 다는 바람에 한가인 씨가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렇더니 또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가인 씨는 강남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실제가 아닌 뭐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 전혜진 씨도 복귀를 했는데 대치동 라이딩맘 역할을 맡았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논란, 관심 이게 이제 왜 많을까? 그리고 악플이 왜 이렇게 달리고 이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추정 60분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살에 이제 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난도 높은 시험을 치르는 내용들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가인 씨도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가인 씨의 자녀는 좀 차원이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맘이라는 단어를 왜 이제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맘 붙는 단어들은 굉장히 뭐 비호감 내지는 혐오의 단어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한대라는 식으로 좀 확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좀 일반화의 오류가 있죠.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누적 관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일단 2004년에 초연을 했고요. 원래 원작은 97년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 레플리카 방식으로 제작이 됐어요. 이 논 레플리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원작에 기반을 두긴 하지만 안무, 의상, 무대, 배우 모든 걸 다 우리 방식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했고 200만 명도 돌파를 했고요. 그동안 1818회 정도의 공연이 있었는데 전회 매진, 전회 기립박수를 받았죠. 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네. 작품이기 때문에 해외 작품을 이렇게 우리화해서 롱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님이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헌정공연 맥이움 기자 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어요. 네.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서 은퇴를 시사를 했습니다. 다음 달 26일과 27일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고별 공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고 레코드 취입도 안 할 것이다. 다만 방송에 나가가지고 우리 전통가요의 맥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무대 공연은 마지막일 것 같고 방송에서의 어떤 역할들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자간담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통가요와 트로트, 이 전통가요는 트로트의 그림자 아래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데 이 전통가요와 트로트 저희도 이제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전통가요는 트로트와 다르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트로트는 폭스트롯에서 왔어요. 이게 4분의 박자 춤곡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전통가요는 주로 한을 내세우는데 트로트는 춤곡이기 때문에 흥을 내세운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혼동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흥을 극대화하는 이 트롯과 좀 거리를 두고 한의 정서를 담아내는 전통가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가 무형유산으로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전통가요에 관련된 뭐 입장 표명 활동 이런 것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미자 씨가 이제 밝혀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모든 음악자들을 다 트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인식하게 이제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6일 목요일 정적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